눈치 빠른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너도 나도 은행에 비트코인 보관을 맡길 때 비트코인을 눈치채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미리 눈치채는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 이슈는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건데요. 지난 9월 7일에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들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현재 시장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은 일단 원가로 기록하고 그 원가보다 시장 가격이 떨어질 때만 손실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장 가격이 올라갔을 땐 수익 처리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미국의 회계 처리 방식 변경 덕분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을 때도 회계 장부에 그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회계 기준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수익도 회계 처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만 기록해야 해서 암호화폐를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좀 꺼렸던 기업들이 부담 없이 구입하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제 맘 편히 비트코인을 자산에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총 50개 정도 되는데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역시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인데요. 약 15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인 마이크 세일러는 이번 회계 방식 변경에 대해서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채택하는데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마이클 셀러 같죠. 두 번째 사례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9월 12일에 결제기업인 페이팔은 암호화폐를 달러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프램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즉,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페이팔 계좌로 보내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더불어 9월 15일에 BTS의 거래소도 암호화폐를 유로로 환전할 수 있는 BTS의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BTS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그 암호화폐를 충전한 BTS의 카드로 ATM에서 유로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례는 비트코인은 결제가 불편하다라는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불편한 진실이 아주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일단 충전 방식이 이 BTS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한 다음에 그 암호화폐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BTS의 거래소에 내 암호화폐를 계속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나의 암호화폐는 모두 날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폐를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사업에 은행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9월 6일에 하나은행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수탁 기업인 비트고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에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개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은 이미 암호화폐 수탁 회사를 설립했죠. 다만 현재 은행법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직접 이 수탁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이 수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과 암호화폐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수탁 사업에 진출하는 걸까요? 자, 일단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요. 다만 이 수수료가 높지 않아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높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자가 더 저렴한 것이 보이면 갈아타기 하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사업은 당장 돈이 되기 어려운 사업인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수탁사들은 설립 이후 2년이 넘도록 매출은 거의 못 내고 적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눈독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적금은 돈이 안 돼서 펀드나 보험 같은 것도 같이 파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좀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장외거래 서비스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한 번에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대량으로 사고 싶은 만큼 거래소에 그 물량이 나와 있지도 않고 설령 있다 한들 그렇게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를 하면 그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주로 장외 거래를 선호하는데요. 은행들은 바로 이러한 수요를 정확히 타겟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향후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 활발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도전하지 못했겠죠. 실제로 2022년에 세계 2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과 비트코인 장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은행의 기존 사업 모델인 예대마진처럼 고객이 은행에 수탁한 암호화폐를 운용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마치 17세기에 금세공업자들에게 예치한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과 비슷한 거죠. 역시 남의 돈으로 돈 버는 은행의 속성은 어디 안 가네요. 정리하자면 은행들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기반으로 일단 자금을 끌어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벌려면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듯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개인 지갑 수요도 증가할 텐데 그러면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먹거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한다는 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아져서 개인들도 은행에 맡기기 시작하면 아마 이런 마케팅 문구를 쓰지 않을까 해요. 개인 지갑키 잃어버릴까봐 불안하시죠? 저희한테 맡기세요. 정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즉 저희가 지금 굶어 죽을 예정이니 제발 저희한테 맡겨달라는 거죠. 하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에 암호화폐 보관을 맡기면 사실 더 불안하죠.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요? 설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찾고 싶을 때 못 찾아야 정신 차리겠죠. 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듯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사례도 많아지고 진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90년대 초기 인터넷 시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로 암호화폐는 초기 수용 시기를 지나 대규모 수용 시기를 진입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커질수록 다른 암호화폐는 없는 건전화폐의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기업들이 보내는 변곡점 시그널이 느껴지시나요? 혹시라도 알아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시그널을 보내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4의 포캐스터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오늘도 위클리 비트코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